여러분, 중국의 포위망이 완성됐습니다. 안에서는 1200조 원의 지하 부채가 터지고 밖에서는 미국이 돈줄을 싹둑 끊었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됐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요,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중국 경제가 안팎에서 어떻게 조여오는지 그 5단계 포위망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포위망이 뭔데 안에서 무너진다는 게 뭔가? 이 질문 완전 이해한다. 밖에서 조인다는 건 뉴스에서 계속 봤으니까 감이 오는데 안에서 무너진다는 건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보여줄게. 중국이 스스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0년 중국 주택시장 규모가 52조 달러였습니다. 52조 달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었고 중국 경제의 모든 돈이 거기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의 핵심에 있던 게 바로 헝다입니다. 2024년 1월 홍콩 고등법원이 헝다에 청산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이 부도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헝다의 총 부채가 2.43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440조 원입니다. 440조면 한국 1년 국가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기업 하나 빚이 한 국가 1년 예산이라니.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헝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컸는가?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2019년에 2140억 위안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2020년엔 또 3500억 위안을 부풀렸습니다. 합치면 5640억 위안을 없는 매출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썩은 사과를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것과 똑같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열어보면 다 썩어 있는 거. 그리고 그 포장을 믿고 산 사람들은 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문제는 헝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비구이 위안도 왕커도 같은 신호를 보이고 있어. 왜 그럴까? 중국 부동산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 숫자로 보면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경제 5분의 1이 부동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가구자산. 중국 가구자산의 60%가 부동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중국 사람들한테 집이 곧 전 재산입니다. 월급 모아서 집 사고 집값 올라서 대출 받아서 더 큰 집 사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은 괜찮은데 한번 멈추면 집값이 떨어지면 내 재산이 반 넘게 증발하는 거고, 그러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물건 못 팔아서 망하고 일자리 사라지고 완벽한 도미노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진짜 소름 끼치네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2단계에 있습니다. 부동산 밑에 숨겨진 1200조 원짜리 지하 부채가 어떻게 쌓였는지 보면 볼수록 소름 돋는다. 자, 1단계에서 부동산 폭탄이 터진 건 봤죠?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물 밑에 있어요. 1200조 원이 어떻게 숨겨졌는데 이 질문에 답부터 할게요. 숫자로 보면요, 중국 지방정부가 장부에 안 적어 놓은 숨은 빚이 9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1200조 원이에요.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400조 원인데 그 3배가 넘는 돈을 몰래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쉽게 말해서요, 삼촌이 자기 조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삼촌이 돈을 다 쓰는데 빚은 조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촌 명의엔 빚이 안 보이는 거죠. 중국 지자체들이 딱 이 짓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직접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종이회사를 하나 세워요. 이름만 거창한 투자회사죠. 이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땅을 사고 인프라를 짓습니다. 돈은 지자체가 다 쓰는데 빚은 이 종이회사 명의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장부에는 이 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LGFV라고 불러요. 지방정부 비장부 부채. 말이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빚 숨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은행 입장에선 이 빚이 건전한 대출로 보여요. 종이회사 명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 빚을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해서 또 다른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아요. 썩은 사과를 예쁘게 포장해서 신선한 과일이라고 파는 거죠. 이 사과를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사람은 또 팔고 이렇게 1200조 원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퍼져나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면 정부 부채가 GDP의 82.9%까지 치솟았어요. 장부에 안 적힌 1200조 원까지 합치면 진짜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빚 숨기기 게임이 드디어 들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종이회사가 산 땅의 값도 반토막 났어요. 빚은 그대로인데 담보는 반값이 된 거죠. 은행들이 이거 안전한 자산 아니잖아 하면서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방은행 377개가 파산했어요. 377개.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 빌린 기업 다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377개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그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돈은 누가 썼어요? 지자체가 썼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종이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종이회사가 무너지면 그 빚은 고스란히 은행으로 그리고 결국 국민에게로 전가됩니다. 예금주 돈으로 메우고 세금으로 메우고 결국엔 일반 국민이 다 떠안는 구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붕괴로 담보 가치가 무너졌고 그 담보를 믿고 빚을 준 은행 377개가 줄줄이 파산했고 그 은행들에 맡긴 국민 돈까지 증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단계 포위망의 실체입니다. 이게 중국이 쌓아올린 부채의 민낯이에요. 겉으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그 기반 위에 1200조 원짜리 지뢰가 붙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안에서 무너지는 포위망이었습니다. 부동산 붕괴에 지하부채까지 터지고 있고요. 그런데 밖에서도 조여오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의 돈줄을 어떻게 싹둑 끊었는지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포위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에서 무너지는 포위망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도 조여오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돈줄을 끊었는데 숫자로 보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관세입니다. 수입품에 세금을 팍팍 올려서 중국 물건을 못 사게 만드는 거죠. 중국 공장에서 열심히 만들어도 미국에 팔 수 없으니 달러가 안 들어옵니다. 둘째, 기술 제재입니다. 반도체 AI 핵심 부품을 중국에 못 팔게 막았어요. 중국이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진 거죠. 셋째, 달러 유입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돈을 못 벌게 하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세계 1위라니까 괜찮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쌓이는 속도보다 빠르면 결국 바닥나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3단계가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 명목 GDP가 약 20.65조 달러입니다. 세계 2위죠. 그런데 IMF 전망을 보면 성장률이 내년에는 4.5%로 내려갑니다. 올해 5.0%였는데 말이죠. 0.5%포인트 하락이라 겨우 그 정도라고요? 20조 달러가 넘는 경제에서 이건 대략 100조 원 규모의 성장이 증발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신호예요. 성장이 꺾이면 주식도 부동산도 전부 아래로 간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요. 회사에서 월급 통장을 동결당하고 카드도 정지당한 상태에서 집세까지 올랐어요.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줄 차단에 에너지줄까지 위태해졌어요. 올해 2월 2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세계의 기름 파이프를 손으로 막아버린 거죠. 호르무즈 해협에는 하루에 1,5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5%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요. LNG의 20%도 여기서 지나가고요. 전 세계가 이 길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 중에서 특히 심각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입의 약 90%를 의존합니다. 90%. 열의 아홉이에요. 중국 공장을 돌리는 기름의 거의 전부가 이 길을 통과한다는 뜻. 봉쇄되자마자 유가가 배럴당 114달러까지 급등했어요. 해상보험료도 4-6배 폭등했고요. 기름값이 오른데 보험료까지 오르니까 운임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평소에 페트로위안으로 친하게 지내던 이란이에요. 그런데 봉쇄 상황에서도 중국 선박 2척의 출항을 거부한 날도 있었어요. 돈을 내도 못 나가는 거죠.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세로 수입을 막고 기술 제재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고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줄까지 죄고 있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쓸 돈은 더 많아지는 구조. 포위망이 한 겹 또 한 겹 죄어오는 거예요. 이건 경제 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정책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건 따로 있어요. 인구라는 되돌릴 수 없는 포위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인구가 왜 포위망인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숫자로 보면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0.93명입니다. 한 여자가 평생 낳는 아기가 1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출생률은 1000명당 5.63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세워진 이래 최저입니다. 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792만 명이에요. 같은 해 숨을 거둔 사람은 1131만 명입니다. 빼기만 해도 매년 339만 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2022년부터 이미 사망이 출생을 넘었고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만 있죠. 쉽게 말해서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질 않아요. 서울 인구가 한 해에 33만 명씩 증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국에선 그게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수십 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421 구조입니다. 아들 하나가 부모 둘, 조부모 넷, 총 6명을 등에 업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어른 6명의 노후와 의료비와 부양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 사립부문 월 평균 급여가 813달러예요. 996.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고 받는 돈이 그겁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률까지. 공식 통계만 21.3%예요. 근데 일부 분석가는 실제로는 46.5%까지 간다고 봐요. 청년 절반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낳아서 뭐 하겠어요?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14.11%예요. 숫자로 환산하면 약 2억 명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4,890만 명 중 2억이 노인이라는 거죠. 젊은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데 부양할 사람은 매년 줄어들고 이게 바로 인구 피라미드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를 숫자로 체감해 볼게요.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이 1.09명이었어요. 이미 그때도 충격이었죠. 근데 3년 만에 0.93명까지 더 떨어진 거예요.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 게 인구 붕괴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정부가 돈 풀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지방정부 부채도 굴려가면 시간을 벌 수 있죠. 근데 인구는 달라요. 아이를 안 낳는 건 정책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 안 낳고 집을 줘도 안 낳고 휴가를 줘도 안 낳아요. 수십 년 한 자녀 정책이 만든 구조적 문제를 갑자기 되돌릴 순 없는 거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포위망입니다. 그리고 이 포위망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확실하게 조여옵니다. 포위망 4단계까지 봤습니다. 안에서 부동산이 무너지고 부채가 쌓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밖에서는 미국이 관세로 기술로 조이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마지막 5단계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이 포위망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보면 정말 앉아있질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얘기만 했잖아요. 포위망 4단계까지 쭉 보면서 솔직히 그래서요? 중국 얘긴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 드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중국 부동산 무너지고 지하부채 터지고 미국이 돈줄 끊고 인구까지 줄어든다. 먼 나라 얘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진짜 앉아있질 못합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 0.72명이에요. 아까 중국이 0.93명이라고 했었죠? 한국이 더 낮아요. 중국보다도 더 낮은 거 세계 최저입니다. 중국이 인구 절벽으로 무너진다고 난린데 한국은 이미 그 절벽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아직 버틸 여력이라도 있어요. 한국은 인구 5,100만 명인데 출산율이 더 낮아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 지붕도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불타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집부터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계부채도 똑같아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가계부채가 GDP의 150%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버블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까 중국 가구 자산의 60%가 부동산이라고 했었죠. 한국도 집값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예요. 부동산이 한번 흔들리면 가계가 줄도산 나는 구조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 기억나죠? 미국 전쟁 비용만 180억 달러가 넘었어요. 아랍 국가들 피해액은 최대 1940억 달러까지 추산돼요. 이 엄청난 충격파가 한국에 안 올 것 같나요?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높아요. 호르무즈에서 유가가 한번 뛰면요. 기름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기업 생산 비용도 올라가요.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세게 맞아요. 이건 가스비 보시는 분들이면 바로 체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까지 생각해 보세요. 중국 경제가 포위망 안에서 무너지면 한국 수출이 바로 타격을 받아요.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못 사게 되면 한국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일자리가 또 흔들리고요.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리는 구조예요. 반도체부터 화학까지 한국 수출의 큰 축이 중국을 향해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중국 포위망이 완성되면 그 충격파가 한국에 직격으로 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높고요. 출산율은 중국보다 더 낮고요. 가계부채는 GDP의 150%예요.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요. 남의 일 같은데 구조가 똑같아요.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야기예요. 자, 오늘 포위망 5단계를 쭉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부동산 폭탄이 터졌습니다. 헝다 청산부터 시작된 도미노가 중국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2단계, 지하부채가 드러났습니다. 1200조 원이에요. 지자체가 종이회사 명의로 숨겨놓은 빚이 줄줄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3단계, 미국이 돈줄을 끊었습니다. 관세, 기술 제재,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3중으로 조여왔습니다. 4단계, 인구 절벽이에요. 합계 출산율 0.93명, 연간 339만 명이 줄어드는 이 포위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단계, 한국이 나왔어요. 출산율은 중국보다 더 낮고 가계부채는 더 높고 남의 일 같은데 구조가 똑같아요. 숫자로 보면요, 포위망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구조적으로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부동산과 부채가 무너지고 밖에서 외부 압력이 조여오고 거기에 인구까지 줄어드는 포위망. 이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런 정보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포위망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